남편 차 트렁크에서 우연히 발견한 목걸이와 메시지 카드. 카드에는 와이프한테는 해외 출장 핑계를 댈 테니 외국에서 마음껏 즐기고 오자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트렁크에 실려 있는 아기 카시트. 나는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지만 이미 빼놓아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늦둥이 딸까지 놓고 더 풍족하게 살자고 연봉 높은 회사로 이직했는데 그 때문이었을까? 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았던 남편은 점점 짜증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 남편에게 나는 요즘 당신 왜 그래? 회사 옮기고부터 이상해진 거 알아? 라고 화를 냈고. 그러자 남편은 그럼 나 회사 그만둘까? 나 이 회사 그만두면 다른 직장도 못 구하는데. 당신이 애들 먹여 살릴래? 그럴 거 아니면 나 좀 내버려둬 좀. 늘 사이 좋았던 우리 부부. 남편이 회사를 옮기고 나서부터는 남편 몸에 손 닿는 것도 피하고 잠자리도 피하고. 그런 남편에게 서운해하면 협박하듯이 회사 그만두겠다 말하며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새로운 회사에서 여자를 만난 걸까? 처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은 주차장 어플 때문이었다. 어느 날 새벽 띠링 울리는 어플 알림음에 잠에 깨어 시간을 보니 새벽 2시. 장례식장에 간다던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무심코 울렸던 알림을 확인하니 남편의 차는 장례식장이 아닌 모텔촌에 있었다. 단란했던 15년의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 그렇게 나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출근한 남편. 나는 오늘 남편을 미행할 것이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난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 숨어 기다렸고, 잠시 뒤 남편은 주차된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출발한 남편의 차를 몰래 뒤따랐다. 한참을 달린 뒤 멈춰선 어느 원룸 앞. 그때 한긴 생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났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여자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여자를 태운 뒤 남편의 차는 출발했다. 그런 남편의 차를 따라 나는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뒤 술집과 음식점들이 많은 먹자골목에 도착했다. 남편과 여자는 한 술집으로 들어갔고, 나는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 회사 일로 만난 사람이겠지.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머리를 흔들며 애써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다. 그때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여자를 남편이 부축하며 나와 차에 태우고 출발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남편 차를 따라갔다. 얼마 안 가 남편 차는 한 호텔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여자가 내리고 먼저 호텔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주차를 한 뒤 여자가 들어간 호텔에 따라 들어갔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지금 당장 쪼자 들어가서 남편과 그 여자를 원망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 바람이라 하기엔 아직 뭔가 부족하다. 아니 어쩌면 나는 남편을 조금 더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얼마 뒤 남편이 먼저 나왔고 여자가 나오자 차를 타고 떠났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다. 퇴근 후 남편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가지고 집으로 왔다. 알고 있었어? 나는 놀라며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결혼 기념일이라서 일찍 왔다고 말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나 결혼 기념일인 거 알고 있었어. 남편의 미소에서 슬픔이 보였던 거는 내 착각이겠지. 오랜만에 큰아들과 막둥이 딸. 그리고 남편과 나. 우리 네 식구 둘러앉아 남편이 사온 케이크를 먹으며 조그만한 축하 파티를 했다. 남편이 이직한 후 처음 다 같이 모여 앉은 날이었다. 나는 너무 행복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결혼 기념일을 기억했다는 말에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고 설레었다.
애들을 재우고 남편과 둘이 보낼 시간에 들뜬 마음으로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준비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고 남편은 망설이듯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를 마친 남편은 얼굴이 어두워졌고 갑자기 베란다로 달려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주저앉아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남편의 장례식장. 나는 어린 아이들과 서 있었다. 어리기만 한 내 아들이 상주 노릇을 하는 걸 보니 내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남편의 회사 박이사가 왔다. 박이사는 남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었다. 박이사는 믿을 수가 없다고 아끼던 직원이었는데 회사 회식 때 갑자기 자리에 사라져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한 거였다며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소리에 위로하려 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원통해했다. 그렇게 허무하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남편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런 남편을 알지 못하고 의심까지 한 내가 원망스러웠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 남편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마지막 통화 내역이 녹음되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들어보았다. 박 이사의 목소리. 김 팀장, 지금 어디야? 지금 집입니다. 지금 우리 회식 중인데 집이라고? 아까 나랑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나?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있어서. 아, 그래? 그럼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별 내용 없는 통화. 대체 왜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남편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박 이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며칠 뒤 나는 서류 정리를 위해 남편의 회사로 갔다. 그때 주차장에서 박 이사가 어떤 젊은 여자와 포옹하는 것을 보았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그날 밤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과 어떤 여자가 만났던 날. 저 여자. 그때 그 여자야. 나는 너무 놀라 차에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애정 행각을 하였고 내연 관계인 것이 틀림없었다. 젊은 여자 목에 걸린 목걸이. 저 목걸이는 남편 트렁크에서 발견한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인데 그렇다면 남편과는 무슨 관계인 것일까? 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뽑아들고 집으로 갔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나는 믿지 못할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 그 당시 남편에 대한 의심으로 미쳐보지 못했던 장면 중 술집에서 박 이사가 뒤늦게 나오는 장면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을 놓쳤던 것이었다.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사 동료는 내 물음의 번호 하나를 알려주며 연락해보라 했다. 회사를 그만둔 전 직장 동료의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걸어 그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고 다음 날 한적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박 이사는 회사 대표의 처남으로 회사 내에서 갑질과 막말로 직원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사람이었고 박 이사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아이 있는 가장들만 골라 자기 멋대로 부려먹는 악질 중의 악질. 하루 종일 전화하고 문자로 지시하며 사람 숨통을 조였던 박 이사. 남편은 그런 박 이사의 더러운 심부름을 하였던 것이다. 나는 집으로 와 다시 남편의 유품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숨겨져 있던 일기장이 나왔다. 그 속엔 여태 박 이사가 직장 내에서 어떻게 남편을 괴롭히고 따돌렸는지 적혀 있었다. 박 이사가 지시했던 아침 7시에 출근해 책상에 아침거리 놔두기를 거절했던 남편은 박 이사에게 아침 일찍 못 나오면서 왜 연봉 올려 이직해서 우리 회사로 와. 45살이나 처먹어서 우리 회사 나가면 갈 곳도 없어.
회사 그만두면 내가 주위에 싹 다 말해서 뽑지 말라고 할 거야라며 협박하였고, 직원들 사이에도 끼지 못하게 이번 프로젝트 김 팀장한테 알려주지 마. 그리고 단톡방도 새로 만들어라며 다른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적혀 있었다. 박 이사의 지시로 회사 안에서 점점 바보 취급당하며 고립되어간 남편. 살아남기 위해 박 이사에게 잘 보이기로 결심했고, 매일 7시에 출근해 박 이사의 아침을 준비하며 공식 몸종이 되어갔다. 끼니까지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박 이사의 지시를 기다리며 따랐고, 결국에는 박 이사의 내연녀까지 챙겨야 하는 지경에 달았다. 그렇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남편을 불러내 심부름을 시킨 박 이사. 그 괴롭힘과 모욕의 수위는 점점 잔인해져 갔다. 회식한 날 화장실에 간다는 남편에게 기저귀를 던지며 차라는 박 이사. 그럴 때마다 주위 직원들은 계속 참을 거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견뎠다. 박 이사가 내연녀를 만날 때 알리바이를 대주고 호텔 옆방에서 기다리는 등 극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었다. 글을 읽는 내내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다. 남편이 회사 그만둘까라고 말할 때마다 그러라고 왜 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밀려왔다. 아마 남편은 나에게 살고 싶다고 외치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였는지 모른다. 이제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우울증으로 자살한 김진우가 아닌 엄연한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로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해야 남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았다. 꼭 박 이사를 해임시켜 죗값을 받게 만들 것이다. 나는 모든 자료를 모아 남편의 회사 법무팀을 찾아갔다. 그러나 박 이사가 직접적으로 자살을 강요한 부분이 없다며 법무팀은 발뺌하였고, 나는 제발 회식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원들에게 물어봐 달라며 사정했다. 그때 박 이사는 문 뒤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회사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나는 또 한 번 무너졌고, 그날로 나는 더욱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나는 회식 당일 그날의 증거를 찾아 직접 나서게 되었다. 그렇게 CCTV는 물론 목격자도 찾지 못했고, 그날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계속 시간은 흐르고 속이 타들어갔다. 그때 한 노란 학원차가 눈에 들어왔다. 회식 장소 맞은편 학원차는 항상 저녁에 같은 자리에 주차한다고 하였고, 나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나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회식했던 날, 그날 박 이사는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 욕과 함께 기압과 폭행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모멸감과 자괴감이 들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렇게 폭행을 당한 뒤 회식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온 것이었다. 그날 그런 일을 당하고 꽃과 케이크를 들고 결혼 기념일을 챙기려 왔다니. 그날만큼은 박 이사에게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남편. 눈물이 앞을 가렸다. 박 이사의 전화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다음날 겪게 될 일들이 끔찍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남편. 나는 남편의 명예를 위해 회사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회사 측에 사과와 산재 인정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개인사라며 발뺌하기 급급했고, 결국 나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태 모았던 증거 자료를 상세히 올렸고 박 이사의 악행을 폭로하며 공론화하였다. 그 글로 인해 회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결국 남편의 사건을 산재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우리 가족의 삶을 무너뜨린 장본인 박 이사. 박 이사의 악행은 만천하에 알려지며, 가족은 물론 회사에서도 처참하게 버림받게 되었고, 그동안 본인이 상습 폭행 폭언 성희롱까지 일삼았던
직원들로부터 줄줄이 집단 소송까지 당하며 완벽히 무너진 삶으로 남편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되었다.